평소에 자와 다른데 많이. 평소에는 자 이거였고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좀 푹 가라앉아 있는 자를 했냐면 앞에 막힌 거 봐봐. 난 평소에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차 막히는 거거든? 근데 오늘은 컨셉을 차 막히는 날 찍자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다. 진짜 형이 말했잖아, 불개미 같은 불개미들. 이 두 번째 시간의 경로는 바로 동부간선도로죠. 뚜둔. 그래도 이제 오늘 퇴근 내일 출근 2번 남았으니까 이제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CN7 딱 요 차 얘기를 이제 슬슬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네. 뚜둔.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이 차가 하이브리드인지 그냥 아반떼인지 뭐 N라인인지 뭔지 알 수 있는 구석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몇 개 숨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요 계기판이죠. 평소 같으면 여기 RPM 게이지, 엔진 회전수를 나타내주는 바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회생제동 에코 파워를 나타내주는 게이지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메인 메뉴 센터 디스플레이 보시면 하이브리드 메뉴가 추가됐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에너지 흐름도가 나오죠. 그리고 연비 정보가 뜨고요. 요거 누르면 확대도 되고 또 요거 누르면 요것도 확대되고. 오, 그래프도 나오네. 네. 또 이건 눈에 그래도 잘 보이는 것들이고 눈에 잘 안 보이는 차이점들도 있는데 운전대 왼쪽에 보시면 여기 12V 배터리 리셋이라고 써 있어요. 배터리 리셋은 뭐야? 배터리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건 리플레이스겠지. 나 영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냥 내연기관 차들의 배터리는 12V 납축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의 구동에 관련하는 그 배터리는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그래서 아예 다른 배터리라는 점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초창기 하이브리드 모델 혹은 일부 전기차는 이 12V 배터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12V 배터리가 하는 일은 뭐 ECU, 오디오, 창문 오르락내리락 뭐 이런 자동차에 달려있는 여러가지 전장 부품에 전기를 공급해주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이런 12V 배터리를 따로 두지 않고 요걸 그 구동에 관련되는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 있죠. 거기 하나를 묶어가지고 배터리 팩으로 통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인 열어도 12V 배터리가 안 보여요.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차 오너분께서 차를 오랫동안 운행하지 않고 또 그 와중에 블랙박스도 돌려놓고 그러면 배터리를 야금야금 갉아먹다가 결국은 방전될 거 아닙니까? 자동차가 판단을 해요. 이거 전압이 너무 많이 낮아지는데 싶으면 그 배터리 팩에 통합되어 있던 12V 배터리를 스스로 차단시켜 버립니다. 시동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이 12V 배터리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 차단시켰던 게 풀리면서 다시 시동을 걸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배터리는 2열시 엉덩이 받침 아래 가로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배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 뜨거워진 걸 식혀주기 위한 바람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동부간선 들어서고 있다. 여기 저 이 정도 보인다. 간선도로도 익스프레스웨이라고 영어로 써있네. 자, 동부간선도로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즈음하여 뚜둔.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참 잘 만든 하이브리드라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엔진이 일을 덜 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확실히 엔진이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엔진과 모터가 힘을 서로 주고받는 그 과정이 전혀 거칠지 않아. 되게 부드러워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하이브리드구나 라는 걸 일단 첫 느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그 구동에 관여할 수 있는 그 고전압 배터리의 잔량을 나타내주는 거거든요. 여기 잔량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계기판에 EV라고 뜹니다. 그러면 시동을 걸지 않고도 일단 출발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으면 속도가 살짝만 붙더라도 바로 시동이 걸리죠. 그 엔진 봐봐, 지금도 시동 걸렸죠. 네. 방금처럼 시동이 걸리는 과정은 지금은 속도가 되게 낮으니까 우리가 엔진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차 중에도 브레이크 페달을 발을 올리고 있을 때 시동이 걸리면 그 페달을 통해서 오는 아주 짧은 진동이 있어요. 느릉 하고 그게 걸리거든요. 그런 진동을 통해서 엔진 시동이 걸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속도가 좀 붙어가지고 달리는 중에 엔진이 이렇게 쓱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럴 땐 잘 몰라요. 그만큼 그 엔진이 치고 빠지는 과정이 부드럽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속은 전원이 들어오자마자 최대 토크를 발휘해주는 전기 모터의 힘을 더해서인지
되게 산뜻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도 봐봐요. 훅 치고 나가잖아요. 이런 가속이 만약에 지금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만큼 못 나가거든요. 이런 점을 보면 확실히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물씬 묻어나죠.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달려나가는데 대부분의 힘은 엔진이 담당을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모터는 힘을 보태는 거고 1980cc 배기량에 105마력. 제가 가속 페달을 좀 깊이 밟아서 RPM을 쭉 띄우면 그럴 때는 여지없이 꽤 듣기 싫은 엔진음을 실내로 고스란히 전해주죠. 듣기 좋은 엔진 소리를 들려주려고 기대도 안 했는데 역시 똑같아요. 진동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되게 거칠거든요. 애처로워서 가속 페달을 못 밟겠어요. 연비를 위한 큰 그림이네. 그래서 엔진과 모터가 힘을 합친 시스템 합산 출력이 141마력이거든요. 가솔린 1.6L 엔진이 들어가 있는 일반 아반떼가 123마력이니까 18마력 더 높아요. 근데 사실 우와 18마력 높다 요거보다 저는 더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 게 일상 영역에서 더 얼마나 쾌적하게 달릴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기름을 덜 먹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힘도 더 센데 일반 아반떼 대비 리터당 5km를 이 하이브리드가 더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 세지, 불쾌하지 않지, 기름 덜 먹지. 또는 건식 6단 DCT가 들어가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 DCT 특유의 거칠고 좀 퍼석퍼석한 느낌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자동 변속기보다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자동 변속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무난하고. 물론 PDK는 뺄게요. 세계의 명차와 함께 달린다. 이상하게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6단 DCT는 제가 애초에 걱정했던 그리고 싫어하던 DCT의 느낌이 그렇게 심하게 안 나더라고요. 제가 싫어하는 그 DCT의 느낌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 엔진의 힘이 바퀴에 딱 쓱 하고 붙을 때 그 과정. 급조속. 그쵸. 막힐 때 아니면 경사로 이렇게 반클러치를 쓰는 환경 있죠. 그럴 때 이제 되게 불쾌한 느낌이 도드라지는데,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에서 하이브리드잖아요. EV 모드로 가버리는 거야. 모터를 쓰니까 변속기가 관여할 일이 없지. 그쵸. 그래서 이 DCT의 불쾌한 느낌이 전달받는 경우가 좀 줄어드는 거죠. 변속기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변속기라는 게 달려있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원하는 대로 가속 페달 밟고 원하는 대로 브레이크 밟고 하시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시고 타실 수 있습니다. 변속기의 존재를 잊을 만큼 무난하게 작동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노멀, 스포츠, 스마트 세 가지밖에 없네. 그렇네. 에코 어디 갔나? 에코도 없고 하이브리드에 에코 모드가 없으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게. 필수 모드 아니야 에코 하이브리드는? 짐작인데 지금 야반떼 스포츠는 야반떼 스포츠래. 그냥 아무 생각 안 하시고 이 야반떼 하이브리드는 그냥 기본으로 달릴 때 워낙 기름을 아끼면서 달리고 있으니 에코 모드를 따로 안 맞는 게 아닐까. 그냥 기본이 에코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게 소나타 하이브리드 에코 모드가 또 있다. 또든 자, 저희가 오늘 동부간선도로를 달려봤어요. 근데 막상 달려보니까 기대만큼 막히네요. 지금 오늘 동부간선도로를 통해서 의정부까지 왔을 때 거리가 157.5km를 찍었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20.6km를 기록했네요. 여전히 뭐 아침이나 지금이나 20km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출근 퇴근 달렸고 내일 아침에 출근 또 남았죠. 내일도 또 저희가 서울 시내에서 막힌다는 유명한 길로 또 준비해놨거든요. 그리고 형이 다 세팅한 거예요? 네, 그 길 위에다가 한 7,800대 정도 싹 깔아놨어요. 제가. 내일 아침에 또 막히는 길 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또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 좀 초췌해지지 않았나요? 오늘 코스는 내부순환도로예요. 또든 여기도 제가 분명히 막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부순환을 딱 탔어요. 근데 왜 생각보다 하나도 안 막히지?
뻥뻥 뚫렸는데? 반대쪽이 막히네요. 반대쪽이. 아니 믿음을 가집시다. 서울이 이렇게 출근 시간에 뚫릴 리가 없거든. 아마 저기 어딘가 모퉁이 딱 돌고 나면 차들 쫙 줄 서 있는 게 펼쳐질 겁니다. 막힌다. 이야, 역시 서울. 진짜 쾌적하다. 가솔린이었으면 지금 이렇게 저속주행할 때도 엔진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뭐 디젤만큼은 아니어도 엔진 소리가 실내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전기 모드로 할 때는 그냥 전기차랑 똑같아요. 너무너무 조용해요. 이 아반떼가 처음 출시되면서 현대자동차 측에서 자랑을 많이 했던 게 사실 아반떼가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반떼에도 이런 반자율주행 기능을 기본 트림부터 대폭 적용했다라고 자랑을 많이 했었죠. 보나마나 잘하지 뭐. 반자율주행 기능을 10분 써먹을 수 있는 데가 이렇게 막히는 길입니다. 사실 맞아요. 고속도로에 막 달릴 때보다 이럴 이렇게 때가 더 편해요 오히려. 그치. 발만 안 해도 너무너무 편해요. 또는 하이브리드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혹은 순수전기차나 이런 차들보다 훨씬 배터리 용량이 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되게 다이나믹하게 바뀌더라고요. 떠질 때는 쭉쭉쭉 줄어들었다가 또 금방 차요. 어느 순간 운전하다 보면 되게 금방 차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브레이크를 좀 오래 밟고 쭉 속도를 줄여가면 저 앞에서 빨간불 들어왔을 때 쭉 속도를 천천히 밟고 속도를 줄여가면 이 그래프가 차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금방금방 줄어들었다가 찼다가 충망전을 실시간으로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제 기대 충족됐으니까 조금만 더 빨리 가도 되겠다. 됐어. 이 정도 막혔으면 됐어. 이제 빨간불 들어와가지고 정차 상태라고 칩시다. 주행 모드를 바꾸면 노멀, 스포츠, 스마트 어떤 모드로 놓더라도 잠자고 있던 엔진이 깨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BMW를 예를 들면 ISG를 통해서 엔진이 잠자고 있다가도 제가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엔진 시동이 걸리거든요. 현대차도 적어도 스포츠 모드를 놓으셨을 때는 이렇게 내가 뭔가 좀 스포티하게 달려보려는 의도를 차에다 줬을 때는 빨리 시동을 걸어서 언제든지 최대한의 힘으로 치고 나갈 수 있게끔 설정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아반떼 하이브리드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페이스리프트된 제네시스 G70 있죠. 거기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놓았을 경우에 시동이 바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희망을 들어주셨군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무슨 터널이지? 홍지문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지금 막히기 시작했잖아요. 반대편 그 내부순환로 끝나는 데까지 계속 이 정도 속도로 갈 것 같은데요. 뚜둔. 아반떼 승차감이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 아반떼는 편안해야 되는 차잖아요. 일반 아반떼는 토션빔 서스펜션을 뒤쪽에 넣고 있죠. 근데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멀티링크를 넣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토션빔이냐 멀티링크냐의 차이를 두고 승차감이 이렇게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2열 시트 밑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그로 인한 무게, 그리고 이 아반떼라는 차 자체가 추구하고 있는 승차감의 세팅 방향, 뭐 요런 거를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아반떼 N9 승차감을 극찬하셔가지고 그치. 또 얘는 어떨지 참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난 아반떼 N9이 정말 조금 적당히 단단하고 아주 그 절묘한 세팅. 이제 그만. 일반 모델을 시승했을 때 걔도 휠을 17인치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도 17인치예요 그러니까 휠에서 오는 차이는 없고, 일단 두 모델을 놓고 봤을 때 둘 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안하고 말랑말랑한 세팅입니다. 일반 아반떼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의 승차감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뒤쪽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무게도 있을 테고 두 모델의 공차 중량도 한 110kg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무게 차이에서 오는 원인도 있을 것 같고, 또 토션빔 대신 멀티링크를 넣은 것도 분명한 이점으로 작용을 했을 테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둘 다 푸신푸신하고 말랑말랑하긴 한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 하이브리드 쪽이 조금 더 편하네요. 준중형이라는 것도 사실 마케팅으로 만들어낸 용어지, 크게 구분을 하면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반떼는 소형차에 들어가는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에요. 이 아반떼에 쓸 수 있는 부품도 그렇게 고급 소재를 넣기가 좀 제약이 많았을 테고, 뭔가 서스펜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기에는 공간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이렇게 아반떼급에서 이 정도의 승차감을 구해냈다는 건 정말 되게 괜찮아요. 이 소형차들이 이런 다리 이음매나 아니면 그냥 좋은 길을 달릴 때도 아주 잔진동 있죠. 엉덩이를 이렇게 찡하고 간지럽히는 잔진동들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들을 되게 많이 지원했어요. 싼 차 같은 느낌을 정말 잘 감췄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반떼 N9 하체가 그렇게 좋다. 이제 그만. 뚜둔. 네, 오늘은 내부 순환로를 달려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막힌다는 도로 3대장을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함께 달려봤죠. 그 촬영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들어간 거리도 포함입니다. 239.5km예요. 한 240km 달렸죠. 계기판상에 찍힌 연비는 리터당 21km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반떼 가솔린 1.6 모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온 거고요. 또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복합 공인 연비가 19.5니까 요거보다도 더 높은 연비를 기록한 셈이에요. 디자인, 편의 장비, 주행 질감, 그리고 연비까지 두루두루 꽤 잘 만든 중형 세단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 아반떼 가솔린 1.6 모델이랑 비교를 하면 가격 차이가 6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 차이 나거든요. 이 아반떼급에서는 600만 원에서 300만 원 차이면 아주 큰 차이거든요. 좋은 연비를 통해서 유지비를 아낄 수 있긴 하지만 아낀 돈을 차값으로 미리 지불해야 되는 셈이기도 하죠. 내가 평소에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사셔서 얼마나 오래 유지를 하실지, 이런 거를 상황에 맞게 고려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출력도 그렇고요, 디자인도 그렇고요, 주행 질감도 그렇고요, 저라면 아반떼 N9을 살 이제 그만. 몇십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정도 가격 차이라면 N9을 살 이제 그만.